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웃기도 하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기 한국의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공간의 정적을 깨며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직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대표 항공사인 엘알 이스라엘 항공에서 일한 지 6년 차 되는 30대 승무원인 아비가일입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곧 휴가를 쓰고 잠시 쉴 예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냥 흥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목표는 휴가를 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남은 비행들 모두를 평소처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보통 날과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그날따라 비행을 하면서 앉아 대기를 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바로 기장님께 알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서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때 저희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던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때 긴장감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 항공기체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항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운항 목적지가 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뭐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한국을 가느니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만 가진 그 특유의 조용함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기술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해요.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이스라엘의 명품 거리에는 늘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특히나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 거리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웨이팅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면 그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또 저의 경험까지 오해의 왜곡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에 빨리 확인해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달라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한국인이었던 적이 많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가 힘들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이을게요.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수리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당장 기체를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아챘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러기에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 도착의 기쁨도 잠시 약간 미덥지 못한 마음이 있었긴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그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수리팀이 기체와 점검을 하는 데까지는 최대 1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단계만 수일이 걸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해야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진 터라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이 익숙했던 저희 팀은 이런 걱정을 가진 채 공항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문 앞이 캄캄했어요. 우선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으니 우선 승객들에게 수리팀의 수리 처리 상황을 보고 비행 일정을 정해 말씀드리기로 했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마치고서야 저희 팀도 한숨 돌리려고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알겠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승무원들은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해서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알았죠.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건지 다리가 떨리고 등이 으슬으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로 순식간에 바로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에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니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를 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열이 식느라 그런지 온몸에 옷을 적셨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잡기도 어려워서 정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될까요?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승무원이 다시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그제서야 왜 다들 한국 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본보기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친절과 진심의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보낸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으시는 그 말에 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 옷도 드라이 해주고 심지어 짧은 몇 시간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용실부터 없는 곳이 없었죠. 병원 하나로도 놀라웠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녀는 다음 비행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우린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2공항이었죠.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의 수준급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놀랐어요. 삼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용할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곳곳에 놓여있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아니, 공항의 1공항, 2공항에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 등 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 안전함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 하면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 객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다가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그러면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존재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스파온에어라는 금액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그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 보관도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놀란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한다고 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수일 걸릴 거라 생각하고 다른 항공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리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이들은 불편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망과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좀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한국 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부유한 가정집. 이제 막 저녁 식사가 끝난 듯한 행복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한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주방에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한 채 혀를 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들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여성은 결국 가족들을 향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성의 말을 들은 부모와 형제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에리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꽤 대가족 구성원인데요. 결혼하기 전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난 후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스토어가 대박이 나게 되면서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저와 남편이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자식들이 많은 가정적인 대가족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기만 할 것 같던 저의 인생에 꽤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직후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동시에 키우는 것은 초보 엄마 그리고 남편인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해 저희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는 고용을 할 수도 있었으나 자식들은 부모의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저의 신념 아래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후 저와 남편은 교대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저희 부부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은 올바른 경제관념도 가지고 교육도 받으면서 점차 자신들의 꿈을 향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딱 1명만 빼놓고 말이죠. 저의 마지막 막내딸이었던 에리얼은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고집이 센 딸이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퍼주거나 목적 없이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에리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남편에게 거액의 용돈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기초학교에 입학한 이제 막 10살의 나이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에리얼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리얼은 하나의 일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고 공부라고는 치를 떨던 아이였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 주변 정리를 너무 못하고 씻지조차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리얼이 혼자서 쓰고 있던 방은 정말 사람이 생활하는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러운 것을 뛰어넘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심각한 상태가 매일 유지되었고, 에리얼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일주일이 넘도록 씻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저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과 아동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에리얼은 의사들과 상담을 시작하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죠. 특히 에리얼은 물을 너무나 싫어했는데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 싫어해서 항상 에리얼과 식사를 할 때에는 물을 식탁 위에 올릴 수도 없는 황당한 문제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부부로서 에리얼은 골칫거리 그 자체였고 막내딸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대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저희 가족처럼 자식들이 많은 대가족 구성원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그 한국인 부부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 이사를 오게 된 날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라며 김치와 갈비를 비롯한 음식들과 괜찮다면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며 상냥한 예의를 보여주던 그 한국인 가족분들은 에리얼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의 쉼터이자 여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가족은 매일 밤 모든 일이 끝난 뒤 한국인 가족분들과 만나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버렸고 일주일에 5번씩은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그 한국인 가족분들에게도 저희 막내딸인 에리얼과 똑같은 나이의 한국인 소녀가 있었는데 에리얼은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가족분들의 막내딸과는 정상적으로 대화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리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리얼은 지연이를 만나고 조금씩 무언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얼과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막 10대 중반의 나이였던 에리얼이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자신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으니 한 달 뒤에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에리얼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한국인 가족분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인 가족분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약 10년 정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면서 아마 오늘이 저희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말을 건넸기 때문이죠. 한국인 가족분들도 에리얼의 말을 들었는지 에리얼이 자신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기초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어린 에리얼이기에 저와 남편은 머리를 감싸준 채 에리얼이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절망에 휩싸여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줬는데 왜 저럴까라는 억울한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던 한국인 부부분들은 에리얼이 어느 정도 정신과 육체에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부족한 증상이 있는 것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을 믿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부부의 허락만 있다면 한국에서 에리얼과 같은 집에서 지내며 아이의 행동을 조금 고쳐보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인 친구 그리고 한국인 가족분들과 지낼 때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에리얼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에리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영상통화나 사진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제안 아래 저는 에리얼을 그 한국인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에리얼이었기에 저는 그저 에리얼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을 뿐이었고 약 1년 동안 지켜본 한국인 부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가족들보다 현명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죠. 약 일주일 뒤 자신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에리얼은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지 한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자신의 한국인 친구 지연이와 매일 붙어 다니며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정말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에리얼을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분들 그리고 자신의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떠난 에리얼의 빈자리는 저희 가족에게는 문제 하나 다름없던 골칫덩이였지만 막상 집에 없으니 공허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가족분들은 에리얼과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매일 밤 에리얼이 자는 사진을 보내주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에리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에리얼은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한 말을 매일 밤 건네주었죠.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기로 한 에리얼은 어째서인지 한국의 생활이 잘 맞는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리얼이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약 1년 동안은 매일 밤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에리얼의 상황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전달받았으나 1년 정도 신뢰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저 에리얼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사진을 보내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국인 가족분들도 흔쾌히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막내딸이 없다는 빈자리에 저와 남편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지만 에리얼이 한국으로 떠나고 약 3년째부터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인 것인지 저와 남편은 에리얼이 한국에서 10년을 지낼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중간중간 에리얼이 보고 싶던 순간도 있었으나 오직 에리얼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굳이 찾아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나 평화롭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꽤 규모를 키워오던 사업은 약 일주일 만에 전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저와 남편의 쇼핑몰은 미국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해 안정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발생해버린 경제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물류가 정지해버리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더미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강제적으로 찾아서 받는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팔릴 수가 없는 사무용품 쇼핑몰이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행권의 대출을 빌려 가지고 있던 용품들이라도 값싼 가격에 판매의 빚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죠.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사업을 일으켜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10년이 넘도록 진행해오던 사무용품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집까지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개월을 방황하던 그때 뜬금없이 에리얼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한국인 부부분들에게 영상 전화가 오더군요. 너무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기에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전화를 받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부분들은 약 일주일 뒤에 에리얼과 함께 미국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그날 같이 10년 만에 가족 식사를 하자는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막내딸인 에리얼이 돌아온다는 사실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전보다 집도 작아져 있고 사업도 망해버린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로 새로운 주소를 알려준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막내딸인 에리얼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도 미국에서 지내고 있기는 했지만 이미 집을 나가서 자신들끼리 독립을 한 지 오래된 시간이었기에 저는 자식들이 너무나 그립더군요. 그렇게 약 일주일 뒤 에리얼은 이전과는 아주 달라진 어엿하고 당당한 멋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저와 남편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저 말도 안 듣고 어딘가 문제야 같던 모습의 에리얼이었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표정도 많이 편안해지고 키도 엄청나게 커 있더군요. 곧바로 저와 에리얼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한국인 부부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저와 남편은 막내딸 에리얼에게 사업이 어렵게 돼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시 살아날 계획을 세워보고 있다면서 씁쓸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에리얼은 꽤 놀라는 표정을 짓기는 했었지만 무언가 생각에 빠진 듯 조용히 밥을 먹더군요. 그런데 모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려던 순간 에리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아 편하게 과일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기에 저는 에리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읽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에리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에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던 에리얼의 모습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에 너무나 놀라서 에리얼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인기척을 느낀 에리얼은 빨간색 고무장갑에 거품이 묻은 채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에리얼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평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접시나 식재료들을 거품을 통해서 닦아본 적이 있지도 않았고 그저 주방용 티슈로만 모든 것을 정리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리얼은 확실히 거품을 내서 접시들을 흐르는 물에 씻고 있었기에 저는 에리얼에게 다가가 왜 접시를 망치고 있냐면서 화를 냈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본 접시들은 제가 지금껏 티슈로만 닦던 것보다 더 깨끗해져 있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체 이게 뭐니? 라면서 저는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에리얼은 한국에서는 접시들을 흐르는 물에 거품을 내서 씻고 마지막은 자연 건조하는 것이 올바른 씻기의 세척 방법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접시도 제대로 씻지 않는 비위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배워온 설거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얼은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설거지를 하기 위해 고무장갑도 가져왔다면서 빨간색의 장갑을 낀 손을 저에게 들어서 보여주었고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미국에서는 접시에 묻은 음식물들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새로 접시를 사거나 그것을 칼로 긁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에리얼이 아는 한국의 방법처럼 물에 거품을 내서 식기를 씻으면 더는 그럴 일이 없어 보이더군요. 사람의 몸을 씻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이렇게나 간단한 걸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에리얼이 가져온 한국의 빨간 고무장갑과 설거지용, 세제 그리고 스펀지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미국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생적인 관념이 더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거지라는 것을 모르는 미국에서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으로 보였죠. 저와 남편은 에리얼에게 한국식 설거지를 하는 순차적인 방법과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달라고 했고 곧바로 아주 작은 사업 자금으로 해당 물건들을 한국에서 조금씩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던 한국식 설거지용 세트는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로 내놓는 즉시 전부 팔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만 같았죠. 해외의 신문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똑똑한 지혜가 더해지니 그러한 방법을 모르던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식기, 세척 방법이라며 설거지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파묻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던 저와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런 한국에서 10년 동안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지혜를 배워온 에리얼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전부는 한국인 부부분들과 함께 새롭게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단순 설거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와 남편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 고집불통이었던 에리얼을 한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에 저와 남편은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카타르의 왕족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12년 전 부모님을 따라 한국 땅을 처음 밟아본 카타르 왕족 나시르 라힘. 그는 30대의 나이가 되어 지난 2023년 9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왕실의 고위 대표단이 서울디지털재단과 네이버를 방문하는 사이 라힘은 함께 온 한국인의 안내를 받으며 따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의 신체 비밀이 혹여 들킬까 매일 맘졸이며 살고 있었던 라힘은 하필이면 가장 들키고 싶지 않던 그동안 자기가 돈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인 팀장에게 들키고 말았고 결국 한국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에 사는 나시르 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상의 긍지 높은 유지를 받들고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카타르 왕족이죠. 저희 왕족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모두들 저희 왕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상대방 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인센티브도 상당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카타르 왕자답게 카타르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중책 사업인 도하의 도시 마스터 플랜 사업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를 희망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카타르에서 이미 유명한 터라 오히려 당연히 그들과 함께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말았죠. 바로 한국에서 왔다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깐깐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보통은 왕족인 제 앞에서는 제 말을 최대한 듣고 저희 지시에 따라 대부분 움직이는데 김 팀장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그가 말하는 말은 모두 설득력이 있어서 이를 추진하는 각국의 프로젝트 팀장들도 그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저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직원들을 교대 근무로 돌려서 빨리 건물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곧 있으면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라마단 기간에는 제 아무리 왕족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무작정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카타르의 대부분의 공사는 라마단 기간 전에 끝냅니다. 다른 나라의 팀장들은 지당한 말씀이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김 팀장은 그렇게 하면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도 줄이고 훨씬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도하에 있는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인 프랑스의 장 누벨이 설계하고 한국의 유능한 건설사인 현대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김 팀장의 주장에 각 나라 팀장들은 물론 저희 카타르 직원들까지 모두 그의 말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력까지 갖춘 한국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주제의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였죠.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 회의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냥 제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쉬고 싶었죠. 김 팀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 혈변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대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더니 변비 증상이 심해졌고 이제는 급기야 치질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저희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에어컨만 계속 쐬다 보면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왕족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사촌들과 부모님, 어른들 모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무척이나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죽을 맛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매일매일 너무 신경 쓰여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날은 휴지에 갈색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항문이 찢어질 것처럼 따갑기도 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증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앉을 때도 편하게 앉을 수가 없고 저희 말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김 팀장과의 기싸움에서 밀릴까봐 아픈 내색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왕족으로서 터번을 꼭 쓰고 있어야 해서 매일 땀이 비오듯이 흘렀습니다. 제 치부가 새어나갈까봐 병원을 쉽게 찾아가지도 못했죠. 왕족 주치의가 있어서 매일 진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계속 심해지면 수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사정도 모르고 한국의 김 팀장은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적어도 23일에 한 번은 반드시 시찰을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굳이 매번 공사장으로 불러냈죠. 그래야 직원들도 힘이 나고 언제나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의 위험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카타르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줘야 한다면서 한 번씩은 기자까지 대동했죠. 카타르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이 펄럭이면서 저의 아랫도리를 더욱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직원들이 아니라 제가 긴장을 하게 되니 저는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말이죠. 저를 자꾸 불러내는 김 팀장에게도 계속 신경질적으로 대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직원들을 향해
매번 이렇게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는 대단한 왕족이라며 저를 치켜 세워줬죠. 이렇게 매번 해주는 덕분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능률은 오르고 제 인지도는 높아졌습니다. 차마 싫어할 수도 없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엉덩이에서까지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인데도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시찰 다니며 구석구석 살피다가 너무 더워서 숙소로 향했는데요. 엉덩이에 땀이 항문에 들어갈 것 같아 불안한 저는 재빨리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하체의 통풍을 위해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니 시원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죠. 바로 제가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향해 따라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엉덩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던 나머지 그가 오는지도 모르고 바지를 벗고 소파에 앉아버렸던 것이었죠. 서로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김 팀장은 재빨리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증상이 심한데 이걸 숨기느라 얼마나 애셨냐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김 팀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 회사에 유능한 의사가 파견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 팀장에게 제 비밀을 들켰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이 부위를 진료하고 치료할 생각을 하니 그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제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며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라의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저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왕족의 주치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카타르의 병원을 갈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고 저는 고민을 마친 뒤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뒤 한국의 의사는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 건조하고 더운 나라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옷으로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증상이 오래된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지금껏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달래듯 이야기했죠. 결국 그 한국인 의사의 차분한 언변에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 팀장은 그렇다면 자신과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왕족의 귀에 들어갈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기 때문에 잘못될 일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죠.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왕족 주치의도 온갖 약을 동원해 제 증상을 잡지 못했는데 머나먼 나라까지 간다고 이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따라 어릴 적 한국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분이 눈이 불편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했는데 무척 만족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마침 왕족 비서에게 알아보니 일주일 뒤에 한국과의 기술 교류가 있어 서울의 왕족 일행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행과 함께 기술 교류단의 일원으로 방문해서 병원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김 팀장에게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 일정에 맞게 한국에서 유능한 학문 전문 의사를 미리 알아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사일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직원에게 맡겨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방문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내렸을 때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카타르의 공항보다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한 의전에 따라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팀장과 저는 슬그머니 일행을 빠져나와 그가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김 팀장을 따라 여기를 오다니 그의 말을 듣기를 잘한 것일까? 만약에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정말 무슨 망신일까 등등 말이죠. 하지만 제 걱정은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말끔하게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선 제 항문을 보더니 이 정도면 꽤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어떻게 참았냐면서 생각보다 오래 참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치료하고 회복에만 전념하면 4일이면 충분히 다 나을 수 있다고 했죠. 시간이 없는 저에게 딱딱 요즘만을 말해주는 의사의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신속하고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리가슈어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수술을 권했고
이 수술은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한테는 무척 심한 증상이었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무렵 30분 만에 말이죠. 수술이 끝나고 하루 정도는 안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바로 특실로 이동해서 편안하게 회복을 했죠. 병원의 시설도 두바이만큼 무척 좋았고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회복하면서 누워있으면서 왜 진작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의 말을 듣기 잘한 거죠.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 리가슈어 방법은 부분 마취에다가 금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 입원을 안 해도 돼서 하루 안에 수술과 퇴원까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의 의료기술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그래도 며칠간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최대한 회복에 전념하시길 권했습니다. 일행의 일정이 끝나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좌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좌욕을 위한 기구와 케겔 운동을 위한 전동기구 등을 알게 되었고 카타르에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다른 왕족의 가족들 선물용으로도 구입했어요. 여자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진료를 받는데 의사는 웃으면서 회복이 잘 될 것 같으니 3달 뒤에 다시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봐야 하는데 수술 후 회복하면서 매일 잘 살펴봤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용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병원장님과도 말씀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한 일정을 마친 일행들과 함께 다시 카타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후 3달 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저는 한국 병원을 방문할 때 온갖 과일들과 먹거리를 챙겨봤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웠고 한국의 9월 날씨가 너무 좋아 여행을 겸해서 방문했던 터라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불안했던 제게 새 삶을 선사해준 김 팀장과 한국의 병원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를 무시해서 한편으론 무척이나 부끄럽기도 했죠. 항상 신경질을 부렸던 김 팀장에게도 말이죠. 병원과 김 팀장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방법을 물어봤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다면서 시술비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팀장은 그러면 카타르 왕족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주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러면 한국과 카타르의 우호관계 증진과 왕족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김 팀장의 식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한국 돈으로 약 4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 고통도 말끔히 치료하고 더불어 크고 작은 좋은 일까지 할 수 있어서 내심 뿌듯했죠.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준 김 팀장과 한국의 병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혹시나 카타르인들 중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멀더라도 한국의 병원에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사연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르의 왕족이 말 못할 질병으로 고민하다가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여 하루 만에 말끔히 치료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